이제 마지막으로 안명훈 선생님의 아시아 문학의 가능성을, 공생을 위한 아시아 문학의 가능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표자. 안 되죠? 된 건가요? 화면 일괄이야. 지금 공유는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공유는 됐어요. 이거죠? 네, 공유는 됐어요. 여기 안 돼. 저희가 네, 저쪽 문제です. 여기 안 됐지? 네, 됐어요. 됐습니까? 예. 하면 되겠습니까? 됐어요. 예. 지금 말은 나오는 거죠? 네. 마스크 좀 벗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 국문과에 있는 안영훈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준비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페이지가 41쪽에 있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훌륭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권영래 학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아시아 생태문학을 통해 보는 공생과 평화임을 이미 공지가 된 것처럼 좀 늦게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생과 평화라는 얘기 때문에 평화에 저는 공생 평화에 조금 조금 거기에 생각을 하다 보니 전쟁에 대한 거를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일찍 한 1년 전에 이 의뢰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발표하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을 저는 좀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주제하고는 좀 멀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 머나먼 송바강이라고 하는 베트남 참전 소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평화라고 하는 것, 이 평화가 과연 무엇일까, 또 공생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머나먼 송바강은 잘 아시다시피 박영안이라고 하는 작가가 1970년대 후반에 베트남 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영안 작가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학교에서 한 4년간 박영안 선생님 말년을 같이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에 나타나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됐고 그 관심을 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또 마침 연세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박영안 선생님 연세대학 졸업생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다뤄볼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제를 좀 명확하게 알면서 이 정근대 문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현대소설 다루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주제하고 정확성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그전에 조금 다뤘던 것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특히 오늘 또 아주 어제 오후에 발표문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또 신속하게 이 토론문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최기명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구환경 위기, 전지구적 재난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 아시아권역의 문학적 대응 내지는 대안을 논의한 자리에 과연 이 발표가 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또 특히 생태 문학이 이 중심인데 여기에 대해 제가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가능성, 아주 일말의 가능성 정도라도 연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뭐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한국 문학사의 문화인 이규보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애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존 트리트, 마크 스웰, 데이드 맥켄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분들은 사실 이 서구의 특히 이제 미국의 아시아 문학 전공자들입니다. 그래서 존 트리트는 일본 문학, 마크 스웰은 중동 문학, 데이드 맥케어는 이제 한국 문학 전공자로 명성이 높죠. 이분들을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에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와서 뭘 발표했느냐 하면은 존 트리트 교수는 일본 문학 전공자였기 때문에 이광수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이광수의 일본어 소설, 일본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고, 마크 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좀 멀었는데 이 돈과 문학, 자본과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데이드 맥케는 뭐 잘 알고 있는데 마침 이때 데이드 맥케는 영어 시조집을 한국에서 발간을 했어요. 도심의 절간이라고 창비에서 발간을 했는데 그 출간 기념을 겸해서 왔을 때 우리가 컨택을 해서 그때 이제 발표를 들었는데 그 당시 제목은 이제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해서 이 시조의 형식과 관련된 것을 이제 중국시 또 일본 하이쿠와 비교를 해서 다루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에서 본인이 시조데이를 주창하고 있다. 그 미국의 학생들에게 하이쿠 데이는 있는데 왜 시조데이가 없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개 도움이 됐는데 이분들의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뭐 제가 세 분이 다 시차를 두고 이제 초청을 했었는데 질문한 게 있습니다. 아시아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이분 모두들에게서 이 명확한 그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시아 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시아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한편 제가 또 한 몇 년 정도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그런 강의에 팀티칭의 일부를 맡아서 한 주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아시자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한 이제 교수님이 주관한 정액과 과목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아시아 이 공동체, 즉 아시아의 어떤 우리가 이제 EU하고 이제 관련해서 아시아 연합 또는 공동체 구축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그런 이제 논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의 단형시를 비교 소개하는 정도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또는 아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집합 개념의 범주나 정체성이 여전히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발표에도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를 알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뭔가에 비춰져서 이제 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타자인식, 그래서 이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한국 문학을 번역을 했던 이 제한 서양인 사제들의 시각을 통해서 한국의 정근대 문학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이규보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이규보의 자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동국이상국집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2,000수 넘는 시가 있죠. 그래서 연구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규보의 평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 한국 문학 연구 초반에는 이규보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무신집권기에 복무했던 문인이었기 때문에 평가 좋지 않았죠. 상당히 가혹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게 전환이 된 것이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한국학 연구의 어떤 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동명항편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민족 의식과 관련해서 이규보가 이제 부각이 돼서 1980년대 초반에 박사 논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규보는 지금은 뭐 확연하게 한국 문학의 최고 연구 대상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20세기 초반에 제한 외국인 사제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후의 작품들이 영역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집을 어제 밤늦게 온 걸 보니까 우리 발표집의 후반부에 우리 김유미 선생님인가요? 거기 우리 조사한 것, 외국에서 이제 한국 문학과 관련된 외국 제작들 조사한 거기도 보니까 한국 정근대 문학의 어떤
이 다루었던 그 작품 목록을 보니까 이규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아마 이런 맥락과도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작업이 오늘날 이어지면서도 서구에 여전히 이규보 문학이 주요 텍스트로 다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보 애호와 번역의 어떤 계보를 세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게일입니다. 게일은 연구가 많이 돼 있죠. 한국 이름이 길인데 캐나다 사람으로 한국에 거의 한 40년간 복무를 했고, 한국학을 번역해 소개한 공적으로 노비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운몽을 최초로 영역한 것, 1922년도 상당히 빠르죠. 이런 업적도 평가를 받고 있고, 시가, 소설, 야담, 문집론, 천혜록도 이제 번역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이제 영역이 걸쳐 있고, 고전 번역가로도 지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현 교수가 아마 이쪽 분야를 가장 많이 연구를 현재도 부산대 쪽에서 하고 있죠. 또 게일의 한국학 연구가 1910년대 한국학이 형성되는 그 단계에 어떤 방향과 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 몇 갈래의 한국학 형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죠. 경성제국대학 쪽하고, 그다음 제한서양인, 그다음에 이제 국학파,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아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경배 교수란 분이 쓴 내용을 보면은 게일이 한국 생활을 하고 떠날 때 그가 수집한 고전 자료는 거의 다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삼봉집하고 동국 이상국집, 이규보의 저작들은 들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이규보를 좋아했고, 이규보 시 번역을 하고 다시 이를 수정하기를 여러 번 해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을 하지는 못했다는. 그래서 이 원고가 지금 뭐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왜 이규보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강화도에서 이제 금속알자 주자를 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규보 글에서 자료를 얻고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글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매거진에 다수 이규보의 작품을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나다 인명록에는 한국인의 마음을 서양 세계에 번역해준 최고의 문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비슷한 내용이 김성우 교수도 쓴 글에 보면은 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국에서 왜 출판을 못했느냐 하면, 이미 그 시기 전에 중국 한시가 번역이 이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서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번역된 이 원고가 출판이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일의 대표 저작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토리 오브 더 코리안 피플이라고 한국 민족사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27년도에 나왔는데 뭐 이번 발표 이걸 주요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한국사를 왕조 중심의 시대 구분하고 시대에 따라 왕과 주요 인물을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 왕이 아닌 인물 중에서 독립 항목으로 기술된 것은 이규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규보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했던 것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리차드 러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영국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분도 한 20년간 한국에서 활동을 했고, 역시 이제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큰 공을 세워서 다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러트는 또 중요한 게 게일의 전기를 이제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게일의 주요 저작이 온전하게 지금 이제 소개될 수 있는데 주석을 이제 달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게일에 대한 정기적 사실이 바로 러트의 저작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러트는 게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유사성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은 이제 시조 번역입니다. 게일, 그 다음에 러트, 디에진, 오록 모두가 이제 시조를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갈래로 생각하고 또 이제 번역을 쭉 해왔었죠. 러트도 역시 한국을 떠날 때 동국 이상국집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떠나기 3년 만에 1977년에 백운 소설을 완역을 해서 이걸 또 매거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까지 연구 어떤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던 것인데, 저도 우연히 앞서 우리 권영래 회장이 발표할 때 인도네시아 학생 얘기를 했는데, 마가렛 테레시아가 이제 뭐 지도 학생인데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기보 가지고 이제 백운 소설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렛 테레시아가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를 찾아왔어요. 저도 이제 이걸 보다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빠른 시기에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 이 시기 같으면 한국어 번역도 사실 흔치 않는 그런 시기에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그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록 선생님인데 마지막 아일랜드 분이죠. 신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1964년도에 와서 바로 재작년까지 사시다가 타계를 했습니다. 그 경희대 영문과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시조 번역을 할 때 제가 주로 이제 서초동에 가서 이제 관련된 논문을 복사를 해서 영문전 가셔서 아일랜드에 붙여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작업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차에 선생님 돌아가셔가지고 이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게 조금 이 중도 정지가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광범위한 한국문학 작품들을 번역을 소개를 했죠. 그러면 수필집을 또 내기도 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이규보를 한민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특히 영정중월 나중에 이제 이 시선지 표지작으로 썼는데 이 한시해당의 상상력 규모와 욕심을 초월한 인생관이 중국의 대표적 시인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현대에 태어났으면 노벨상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고 주로 이제 선시계통의 시를 좀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작품집 있죠. 그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서정주까지 5사람 작품을 내면서 바로 정중월의 한 구절을 이걸 이제 이 번역 시집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오록 선생님은 여러 차례 뭐 한국 고전 번역과 관련된 글에서 게일과 러트에 대한 존경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록 선생님은 특히 평생 이규보 문학을 애호했고 앞선 두 사람의 대표적인 한국 문학 애호가의 뒤를 이어서 개성한 인물이다. 그래서 세대를 나누자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계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장이 이제 사실 본격적인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일 러트에 대한 거는 지금 뭐 단일한 저작을 찾을 수 없고 게일과 오록의 이규보 영역시 어떤 선별 그 이규보 2000시 수의 시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소수를 그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선시간의 어떤 생태 의식과 결부시키지 않을까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조금 뭐 한번 연결해 봤는데 얼마나 타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계열의 한국 민족사에 보면은 이규보의 시가 한 시가 16수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16에 실려 있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이 게일이 이규보 시를 번역을 한 것은 더 코리안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1917년도부터 쭉 이렇게 연재하면서 한 10수 정도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 밑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재미난 것이 제일 첫 번째 창간호에 실은 것이 플라이, 즉 파리입니다. 파리와 관련된 시를 3편을 싣고 있고 그 다음에 치통에 대한 것, 그 다음 딸에 대한 것, 그 다음 쥐에 대한 것, 고양이, 뭐 그다음 자신의 어떤 뭐 백발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싣고 있는 거죠. 총 5건의 기사에 10편의 시가 실려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를 보면은 그 파리가 들끓는 1910년대 생활의 불편을 다루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쥐, 고양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뭐 생활과 연관되어서 아마 잡지니까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민머리를 비웃노라는 이 작품은 이규보 묘소를 참배한 뒤에 쓴 것으로 이규보에 대한 어떤 그런 애도 또는 존숭을 담아서 이 시를 뭐 옮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요 잡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한 편이 나와 있어서 참고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2000수가 넘는 작품에서 이런 동물들을 주로 동물 곤충을 이렇게 뽑아냈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뭐 다른 데도 실게 됐는데 어쨌든 한국 민족사 여기 보면은 1927년도 단행본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선 그 기사에 그 파리가 여기 이제 그대로 실려 있고 다른 작품은 이제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파리라고 하는 작품은 연작시 중에 한 편입니다. 군충령이라고 여러 군충을
곤충을 얽다는 그런 작품의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 팔수의 연작시를 모두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민족사라는 책이 기준이나 체제가 아주 정밀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한국사를 다루고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규보를 독립장으로 이렇게 다룬 것, 또 다수의 어떤 한시를 주로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 이규보에 대한 이해도가 그 사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선정된 한시를 보면은 이 잡지에서보다는 좀 체계적인 선별의식이 작동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일종의 생태의식의 어떤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보의 생태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뭐 잘 알려져 있죠. 박희명 선생님이 낸 책에 보면은 이규보의 생태사상이 아주 잘 나와 있고 아마 이규보가 어떤 사상과 문학에서 생태사상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게 무리가 없다. 거의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규보의 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계일의 어떤 선별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수용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작품 전체가 16수인데 뭐 이 쭉 뭐 작품을 읽지는 않을 테니까 설명만 보면은 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작품은 이 올드 홈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뭐 영문을 보면 뭔지 잘 알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동국이상 구지과 대조를 하면서 쭉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거는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가군의 별장 서구요 초당에서 놀다 이런 이제 작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역 수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역을 하고 제목이 긴 경우만 짧게 어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농촌 생활과 풍경이 시적 화자의 눈에 담겨서 거의 사실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풍경 속에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동거하는 제비, 숲과 햇빛, 시내와 가랑비, 남과 여, 아이와 어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상, 곧 인간과 자연이 연결된 생태계가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영역 제목을 굉장히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제목에서 아버지 얘기나 뭐 별장, 놀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거리감이 있게 되는데 이 계일이 아주 잘 보고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왜 이렇게 뽑았는지 어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오래된 익숙함의 삶의 방식, 오영절의 생활상이 전해진다고 봅니다. 또 계일이 붙인 설명에 보면은 이 그림은 700년 전에 그려졌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삶에 익숙한 그림처럼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세기 초에 계일이 목도한 한반도의 풍경, 특히 시골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주로 이제 제한 서양인들의 어떤 시각, 또 서구인들의 어떤 시각을 우리가 아시아 정체성, 오리엔탈리즘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발표에서는 뭐 생태의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팔수의 군충을 읊은 연작시인데 여기 선정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물과 곤충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생각과 관습의 일부를 추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아마 영역한 직접적 계기는 1910년대 앞서 그 매거진에서 나온 것처럼 경성의 파리가 아마 촉발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경성의 파리가 들끓다가 바로 그 직전 1916년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이런 어떤 곤충 박멸 구제 작업이 일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와중에 이규보의 작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아마 이렇게 옮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또 촉발이 되어서 이 한국 민족사에도 이 곤충에 대한 전체 활수가 또 실렸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규보가 지닌 관찰력과 다양한 세계를 반영한 그 시세계가 고대의 견해를 살피기에는 이제 충분했다. 그 계일에게는 한반도 전근대의 생각 간섭 견해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규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걸 생태적 시각으로 이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두꺼비부터 누에까지 8편을 쭉 담고 있는데 지금식의 언어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규보의 시세계에서 이들은 생물종의 다양성, 공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 설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물의 외관이 보여준 차별성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의 권원적 동일성을 한자리에 모였다. 저마다 생태의 특성이 아주 감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꺼비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양은 누들투들하고 가정스러운데 월궁에 들어가는
이 월궁 하나의 정설과 관련해서 두꺼비의 존재감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시는 호랑이 그림을 다룬 제아시인데요. 굉장히 짧죠. 뭐 읽지 않아도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그림 속의 호랑이도 위험이 느껴진다 하는 내용인데, 이 참새가 죽은 매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사람도 호랑이 그림만 봐도 마찬가지라는 인식, 또 삶과 죽음이 대상의 본질을 훼손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생태계의 사슬관계, 또 근원적 동일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두 편의 작품은 같이 이제 유사하다고 얘기하면서 뽑아놓은 건데, 하나는 이제 시냇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일렁이는 물결 속에서 자기 모습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파가 백동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100가지 동파, 이것처럼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 하나, 뭐 이걸 이제 패러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물에 또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그거를 보지 않아서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물에 비춰보니까 옛날의 나의 모습을 알겠네. 이런 어떤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우리가 어떤 개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타자를 통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다. 거울을 보는 행위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거울에 비치는 모습도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의 상일 뿐인 거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아의 정체성을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유동적인 상대적인 어떤 정체성, 또 상하의 관계성, 이게 넓은 의미의 생태적 사유가 기반하고 있는 논리다. 이렇게 이 시에 대한 제 생각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감흥이라는 시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사회적인 어떤 발언을 담고 있는 시를 또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얘기를 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뭐 세상을 좀 비판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정치의 폐단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저는 이제 서로 어떤 연결성으로 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기다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 관계뿐만 아니고 사회적 균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생명체가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바로 생태적 인식인데, 그걸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은 궁핍한 계층을 향하는 연민의 시선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14번째는 이제 그 노송도, 병풍이 그려진 노송도를 가지고 노송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뭐 우리가 그 모습에서 보면 울퉁불퉁한 그야말로 노화가 된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예술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내용도 역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한 생명의 끝이 또 다른 생명의 어떤 시작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노송은 이제 병풍 속에서 획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마지막 뒤쪽 이제 15번째죠. 네. 거기 이제 어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노래한 것인데, 뭐 자식에 대한 애착은 뭐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그죠? 그 생명에 대한 애착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명을 여기다 붙여봤습니다. 게일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700년 전 이규보와 또 나사이, 즉 700년 이규보는 어린 딸을 이렇게 생각했다. 굉장히 간명한데도 그녀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몹시 보고 싶었다. 그게 굉장히 행간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자신의 처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사랑 노래입니다. 그 게일 스스로가 사랑 노래로 유명한 시인 이규보의 선곡을 끝낼 것이다 하면서 이 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하나의 레파토리를 뽑아내는 것이 어떤 구성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한상의 원앙을 보면서 역시 이제 사랑을 노래한 그런 이제 작품인데, 원앙도 사랑도 사람도 모두가 바라는 세상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6편의 어떤 이 선곡 또는 선시를 보면서 게일의 생각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시소기가 다 끝나고 나서 뒤에 마치 에필로그처럼 붙어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굉장히 여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게일이 이규보의 묘소를 찾아간 얘기를 이제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구절에 필자는 캔터베리 성지 순례자처럼 이규보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적으면서 굉장히 그 내용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 강화도를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들판과 그런 풍경을 지나가면서 결국 솔숲 사이에 있는 그 이규보의 무덤에 가서 위대한 문인의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뒤에는 비문을 이제 해석한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이규보에 대한 존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1914년에 묘소를 참배를 했는데 이건 시가 공식적인 매체에 소개하기도 훨씬 전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규보 시를 두루 탐독했고 방대한 작품 속에서 단 16소를 뽑아서 단행본을 실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무작위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또 부지부식간에 좋아하는 작품을 그냥 선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제 구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 강화도 묘소를 찾아가는 이 묘사를 보면 어딘가 낯익은 풍경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주변으로 껑우름 소리가 들리고 녹색 들판이 이어지고 농부들의 생업이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첫 번째 소개한 시 올드홈과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렇게 당도한 강화도 솔숲 가운데 자연으로 돌아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이규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솔숲 속 묘소는 바로 이 지상을 떠난 홀령이 거주하는 공간이지만은 이규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쉬는 옛집, 즉 올드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 다시 이규보를 부르면은 취한 자리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휘바람을 불며 사립을 나서서 시냇가를 천천히 걸어갈 것 같은, 또 주변으로 안압과 사내들이 한데 우러져서 농사일을 활기차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순환적 세계관을 연상시키는 이 마무리 참배 장면은 이 그 묘사까지도 이규보에 대한 오마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오록 선생님의 얘기는 뭐 두 가지입니다. 그 이 시선집의 어떤 표제시 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영정중을 해서 뽑아낸 것. 이게 바로 이제 불교적 어떤 세계관, 선적인 세계관인데 이것도 역시 뭐 요즘 생태 얘기하면 결국 불교적 생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트남 거는 그냥 하나를 넣어본 겁니다. 넣어본 건데 뭐 비슷한 게 있어서 근데 서로 이제 뭐 다른 또 상상력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두리박질을 하는 어떤 여성이 거기에 비쳐 있는 달을 계속 이제 퍼내는 거죠. 그 이제 화자는 남성인데 그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저 이 마지막은 이제 그 이 시선집 바로 이 오록 선생님이 이 이규보의 시만 한 100수 이상을 이제 뽑아놓은 마지막 이제 이 영역 시선집인데 10역에서 뽑았어요. 10역인데 10역은 원래 잘 알려진 이규보의 어떤 뭐 그 시작에 대한 그 아주 광적인 그런 어떤 것을 잘 보여주는 건데 또 굳이 여기서 뽑은 대목이 보면 어떤 대목이 이겁니다. 바로 아침에는 귀뚜라미처럼 노래하고 밤에는 솔개처럼 없노라. 이 대목을 가지고 이 시선집의 제목을 뽑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규보의 말년작으로 시벽은 천상 시인의 숙명을 보여주는데 시작이 고질병이 되어 날마다 심간을 깎아서 몇 편의 시를 짜내는 묘사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시를 버리지 못하는 소설을 자주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시를 짓는 자신을 귀뚜라미와 솔개로 표현한 것은 경쾌하기까지 합니다. 이 귀뚜라미는 울어야 귀뚜라미고 솔개는 창공을 날아야 솔개가 됩니다. 이는 흔히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동양의 연비의학의 세계로 이거는 곧 자연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 시인이 시를 짓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 새가 노래를 하는 것과 같아서 생명체의 자연활동과 다름이 아니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를 짓는 행위 자체는 생명활동이 되고 또 생태계 일원으로 당연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오록이 구태여 이 구절을 뽑아서 표절을 삼은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는 뭐 저겁니다. 이규보의 시세가 다양하고 생태적 사유로 읽을 수 있는 바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규보의 시를 평생토록 읽은 사람은 그가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일과 오록도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많은 한국인들에게 읽히지 않고 그래서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을 다른 언어를 통해서 복원하고자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작품들이 공교롭게도 생태적 사회와 맞닿아 있는 것을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서없는 발표를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네. 제가 요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한 시간은 지난 15분 동안 고려대학교의 최규묵 교수님을 모시고 질의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규묵입니다.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나요? 아, 예. 그 질의서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걸 화면을 공유를 해주시면 한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걸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좋은 자리에 불러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권영래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발표를 해주신 안영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그 발표문을 받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음미하면서 토론문을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혹시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서를 쓰게 됐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게일과 케빈 오록, 이 두 사람의 선시관이 이기보의 시를 가려 뽑은 관점이 생태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주된 주장이신데, 이제 거기에 대한 논지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두 사람의 직접적인 언명을 보면 앞에 괄호 안에 있는 거 앞에 거는 게일이고 뒤에 거는 오록인데, 오록의 말을 보면 한시에 담긴 상상력의 규모와 욕심을 초월한 인생관, 이게 이제 이기보 시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생태적 사유, 그 엄밀하게 규정했을 때, 좁은 의미로 규정했을 때의 생태적 사유를 염두에 두고 시를 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사람이 이기보의 시를 선별할 때 생태적 사유의 관점에서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여건, 게일과 게일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기보 시를 생태적 관점에서 선시할 시대적 사회적인 여건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적 사유에 가까운 어떤 것을 자각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 국문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생태적 사유가 풍부한 이기보의 시에서 가려 뽑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태적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뽑힌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선시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특성이 그렇다. 모집단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선시한 작품들을 해석을 할 때, 또는 선시관을 해석을 할 때 생태적 사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의 관점이신데, 본문에서 선생님 쓰고 있다시피 아시아적 정체성이나 오리엔탈리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하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합하는 해석들을 누르고 생태적 사유가 도드라진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려면 다른 관점들과 비교해서
이 관점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부터 3번 질문이 그 생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라면 4번은 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해석의 엄밀성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물의 비추임을 보고 시작함이란 작품을 아까 발표하면서도 읽으셨는데요. 그걸 해석하면서 결국 어떤 개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상호 관계성, 이것이 넓은 의미의 생태적 사유가 기반하고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해석이 물론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과 어울리는 해석이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이규보의 작품,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하는 건데 과연 타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거울 밖에 있는 이규보와 거울 안에 있는 이규보, 뭐 화자와 그 거울 밖에 있는 이규보라고 한다면 이상의 거울도 생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호 관계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태시의 상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작품의 거울을 보는 이규보와 거울 안에 있는 이규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내용, 그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해석을 좀 더 엄밀하게 해주셨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급하게 토론문을 썼다는 데 만족하고 조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깊이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문이지만 현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네, 그 최기묵 선생님 또 오랜만에 화면으로 이렇게 뵙게 되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보내드렸는데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다른 분들 보니까 뭐 저보다 훨씬 빨리 보냈는데도 토론문에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주 신속하게 또 핵심을 찔러서 이렇게 토론을 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뭐 선생님께서 질문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논문으로 이제 글을 완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하던 기필 할 때부터 이제 고민하던 그런 내용이었고 가장 근원적으로 왜 생태적 사유여야 되는가? 지금 이러한 이 선시 행위 자체를 해석하는데 다양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뭐 생태적 사유 또 생태적 어떤 관점에 봐야 되는가? 그 근원적인 이 학회 때문입니다. 학회 발표 때문에 학회 발표에서 생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강하게 견인되면서 거기 머릿속에 계속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다소 조금 경강부회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마 16수의 작품 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두 작품, 그게 분명히 이제 게일은 두 작품을 뽑은 건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둘을 이제 거론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두 작품을 물론 이제 내용이 유사하죠. 내용 유사성으로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울 없이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보통 모습을 비춰보는데 거울 없이도 그 비춰보는 대상이 이 거울이라는 그런 인공물은 아니고 여기 보면 시냇물과 우물물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물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 자연과 그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정체를 파악하는 어떤 자연과의 어떤 대화, 자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의 어떤 정체가 설정이 된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 아마도 이제 뭐 그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16수의 작품을 보면서 이 두 작품의 이 설명이 조금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지? 갑자기 쭉 잘 연결이 되다가 이 둘을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했던 것인데. 제가 뭐 생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문학 생태학이라는 책을 뭐 이번에 하면서 조금 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뭐 쭉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이 좀 돼 있길래 거기 보니까 처음으로 이 생태학을 주장했던 분이
그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분이 그 학자분이 설명한 내용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헤켈이라고 하는 분인데 1866년도에 이 생태학은 유기체가 그것을 둘러싼 외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연구하는 종합학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속에는 넓은 의미에서 유기체의 모든 실존 조건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가장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학이 인문사회학으로 확장이 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지구적 위기와 관련돼서 이 생태 담론이 굉장히 확장돼서 넓어져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결성, 관계성인데 결국 어떤 유기체, 생명체 또는 어떤 개체가 자신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정체성을 이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이 생태 담론의 어떤 필요성이고 설명틀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앞의 세 가지 문제는 전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보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어떤 생태적 사유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박기민 선생님 생태 사상의 어떤 그 책을 봐도 이규보 시를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주로 이제 이규보의 어떤 산문 위주로 해서 이 도가 사상이라든지 문해로를 다루면서 이규보의 생태주의 정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시는 거의 안 다뤘습니다. 시를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천수 시를 제가 한번 쭉 다 훑어봤습니다. 일단 제목만 훑어봤는데 그 작품 전체를 생태주의 또는 생태로 볼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비중을 따져도 다수는 뭐냐? 이규보 시세가 워낙에 이제 포괄적인데 가장 다수는 뭐냐면은 이건 교유시입니다. 교유시. 그 사랑간의 조각한 창화시, 교유시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것도 물론 그 속에 생태적인 어떤 우리 담론의 바탕을 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표면에 나타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을 것인데 이천수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대부분 교유시고 창화시의 범주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규보 시 전체의 시세계를 생태로 설명하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보의 사상의 한 부분, 도가적인 사상, 문해론에서 또는 어떤 일부의 시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이 전체 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뽑아놓은 시를 보면은 영역한 시를 보면은 그런 시가 거의 뽑히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규보의 많은 이천수 중에서 주로 뽑힌 것들은 자연과 관계된 것, 동식물과 관계된 것, 이런 내용들이 비중이 훨씬 높게 뽑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직접적 엄명은 없지만 오늘날 기준에 봤을 때 우리가 생태주의나 생태적 사유로 해석을 하려고 이제 든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고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선시기 때문에 이천수에도 16수를 또는 이제 오록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100편 넘게 뽑았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쭉 봤어요. 보니까 그런 시는 거의 뽑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로 한국의 자연을 다룬 것, 대부분은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물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룬 것들이 주로 많이 선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두 번째 질문과 같은 것인데 그럼 어떤 시대적 사회적 여건이나 배경이 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데이비드 맥켄의 사례인데 데이비드 맥켄 같은 분이 한국학을 했는데 이분이 왜 한국학을 하게 되느냐. 제가 이제 만나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20대 청년기에 선교 활동으로 이제 왔다가 그 한국의 서울이 아니라 안동에 간 거죠. 안동에 가서 이제 봉사를 활동하면서 그 돼지우리의 쾌쾌한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불쾌하고 그랬는데 근데 미국 돌아가서 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 그 냄새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듯한 서울의 저작거리가 아니고 어떤 그 시골의 냄새 이런 것이 오랫동안 자고로 남아서 다시 한국을 찾았고 결국 한국 문학을 했다. 이런 발언이 굉장히 저는 이제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래서 이 게일 같은 경우도 1910년대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경성이 아니고 경성에서 주로 파리 같은 것만 얘기를 했지만은 주로는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자연이 잘 살아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골 풍경이나 농촌 풍경에 굉장히 많은
그런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때의 계율이나 또는 이제 뭐 오록이나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1970년대 이후 지구 위기에서 생태주의를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꿈꾸는 것도 한번 또 올려보면 생태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시골의 어떤 자연 풍경 뭐 이런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거기서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건 이제 오리엔탈리즘하고도 조금 나중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게일의 마지막 그 에필로그,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필그림 얘기를 했는데 순례자 얘기를 했죠. 캔터베리 이야기, 즉 초수 얘기입니다. 초수 얘기인데 초수는 아시다시피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근대 영어, 근대 영문학을 수립한 그런 이제 인물인데 이 게일에게 아마 초수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그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초수의 서시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캔터베리 이야기, 그 서사시 서시 부분에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레이트 마스터 오브 그레이브 얘기를 하죠. 하면서 이규보를 굉장히 위대한 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초소와 굉장히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의 엔진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의 중세의 어떤 문학적 전형이라고 하면 한국적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머릿속에서 위대한 문인의 어떤 모델은 초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이삼국지를 읽으면서 이규보에서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유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초소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초소가 이규보가 더 어린 사람이에요. 더 연한데 그 초소에 대한 평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최초 유머리스트다. 위트가 있는 유머리스트고 또 사실주의고, 그러면서 친절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유머러스하고 학자이자 자연의 애호가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인간의 날카로운 관찰자다. 실제로 캔터베리 이야기 서시에 보면 뒤에는 이제 30명의 이야기가 막 저마다 뭐 군상들의 얘기가 막 전개되는 것이 그 특징인데, 앞부분 시작하는 도입부가 여기 이 번역한 이규보의 첫째 수 올드홈이라든지 아니면 에필로그의 어떤 풍경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로 원문이 없고 영어로만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캔터베리 이야기의 서시나 그 다음에 이규보의 첫 번째 가군의 별장 얘기하는 올드홈이나 그 다음에 이 게일의 마지막 에필로그나 별반 구별하기 어렵다. 저는 영어 표현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또는 추구하는 바라는 생태적 어떤 풍경과 연관지어서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교수님 추가적인 있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의문이 많이 해소됐는데요. 오록이라는 분이 이제 5명의 시인의 작품을 선시했는데 그 중에 현대 시인 서정주도 들어있고 김수장도 들어있고 하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태적인 선시관을 가졌다면 생태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다른 시인의 작품에서도 그런 성향이 발견된다면 일관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표제 얘기만 했습니다. 표제. 시 전체는 아니고 그 두 편의 어떤 시선집에서 왜 하필이면은 이규보의 작품의 특정한 대목을 구절을 제목으로 뽑았을까? 그 표제의 어떤 그걸 가지고 설명한 거 전체 작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대체로 오록 선생님 성적인 시를 좀 상당히 선호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체 그런 방향이지 이 뭐 전체를 서정조까지 뭐 그렇게 생태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읽어보질 않았고 뒤에 거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많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부 이정도 있어서 제1부의 질의와 토론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